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후보들 뽑기 위한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라북도에서 전북 관련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사상 인물이나 이미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녹두장군 전봉준, 네. 그리고 또 동학혁명, 그게 떠오릅니다. 이번에 우리 촛불 집회들 보면서도 그 촛불 집회가 요구했던 새로운 대한민국, 그게 과거에 우리 동학 농민들이 요구했던 네.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나라, 그 정신과 참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 그런 생각을 정신과 많이 맞다. 했습니다. 예. 네. 국민들이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준, 비록 외세의 개입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이 주권자다,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네. 보여줬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이곳 전주를 광주 다녀오면서 그냥 들르는 곳으로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광주 가서 시민들 만나서 의견 들으면 그게 곧 호남 민심인 양 여겨왔던 게 사실인데,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나는 다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북은 전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역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게,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이 모든 지역이 골고루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그런 성장 전략이 아니라 예.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떤 지역은 그 성장에서 혜택을 본 반면에 어떤 지역은 소외됐는데, 그 소외가 가장 심했던 곳이 저는 전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다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그 국가균형발전 그 정책 더 강력하게 펼쳐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럴 때 가장 낙후되고 소외됐던 지역에 더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호남은 우리나라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또 소외됐었죠. 예. 또 그 가운데 곡창지였던 전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2015년 전북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0%였습니다. 맞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마음이 좀 헤아려지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 전체가 그 불균형 성장 전략 속에서 소외되어 왔지만, 또 전북은 그 소외가 특히 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차이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광주 전남과 전북을 함께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그렇게 묶어서 정책을 펼쳐왔거든요. 아마 이제 그 속에서 그 전북의 소외감이 더 커졌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전북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전북은 전북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도 그런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전북 관련된 어떻게 보면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주목되는 게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신설하겠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속칭 이제 만만디라고 하는 중국도 후동지구가 새만금하고 똑같은 시기에 그렇습니다. 착공이 됐는데 이미 강력하게 국가 주도로 해서 예. 견인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예. 빨리빨리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이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속도 문제죠. 첫 삽을 뜬 지 3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아직도 바닷물이 출렁이고 또 거벌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중국의 포동하고 이렇게 비교를 네. 했는데, 결국은 국가의 정책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부었던 그런 정책 의지를 가지고 그런 네. 식으로 빠르게
재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쯤은 우리 새만금도 중국의 그 푸동 같은 그런 곳으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새만금은 정말 앞으로 전북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국가 사업입니다.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또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경제적으로 활용할 땅들을 전부 이제 민간 매립으로 그렇게 이제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매립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앞으로 뭐 10년이 지나도 매립이 다 안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립도 우선적으로 활용 그 시기가 이렇게 좀 앞당겨야 될 그런 땅들일수록 이렇게 공공 매립으로 네. 전환해서 속도를 내고 적어도 다음 정부 임기 중에는 새만금이 전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새만금이 제대로 가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서 우리 다른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한 전북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예산도 이제 찔끔찔끔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의지가 없어 보였는데 예. 전북만의 새만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그 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 확대될수록 아주 황해 경제권 시대가 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하고 관계까지 풀린다면 그때는 우리의 서해 또 북한 쪽의 서해 바레만 그다음에 중국의 동부까지 쭉 이어지는 환황의 경제권이 형성될 텐데 그때 새만금은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진작 개발되었으면 재래식의 뭐 중화공단 이렇게 됐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우리가 새로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어떤 스마트한 그런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도 높게 받아들이고 기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사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조선소 폐쇄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정상화 마련하겠다고 공약에 넣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전체적으로 우리 조선 산업 전체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조선 경기 불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불황의 시기를 넘어서면 그때는 조선 산업이 다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효자노릇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네. 이 세계적인 이 조선 불황 시대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수 조선 물량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공공 선박 발주를 늘리고 또 기존의 노후 선박들을 신조선으로 이렇게 교체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국적 선사들이 전부 외국 선박을 용선하면서 네. 비싼 용선료를 지급하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 해운 산업 부실의 또 가장 근본 원인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국적 해운 선사들이 우리 자체적인 선박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또 조선 그 물량을 확보하는 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조선 산업을 불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네. 지원해주고 그 물량 중에 일부만 군산조선소에 배정만 돼도 군산조선소는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게 물량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정받을 수 있다면 군산조선소를 유지하겠다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당에서도 우리가 집권당은 아니지만 정부와 또 현대중공업과 사이에 네.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정권 교체한다면 그 부분 책임 있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이제 전북도민들은 기업의 입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 주도 하에서 물량도 배정해서
안고 가겠다, 정상화하겠다 말씀이 희망을 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려면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예. 저와 박근혜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것인데 선박금융공사 만들어서 조선 산업들에 대해서 신조선 수주를 할 때 여러 가지 이 선수금 환급에 대한 보정이라든지 또 선박 신조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서로 공약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적어도 한 4, 5조 원 정도 자본 규모로 설립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이 조선 수요의 국내 창출에 적극적인 이렇게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도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농도이기 때문에 삼랑 농정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퍼센트 알고 계십니까? 한 50한 5%? 네. 60%가 안 되죠. 거의 뭐 근접합니다.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하, 예. 문제는 이 비율이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미 미국, 뭐 예. 유럽, 중국과 예. 우리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값싼 농산물 경쟁력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농가 소득 증대 관련돼서도 대책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우리 뭐 전북은 뭐 김제평야를 중심으로 벼농사 지역이 많은데 그런 우리 직불금 제도를 네. 조금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목표 가격이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묶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물가와 연동시켜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목표 가격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임기중으로 목표 가격을 뭐냐면 아주 상당한 만큼 네. 인상시키겠다라는 그 법안이고요. 그렇게 해도 어쨌든 지금 살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산 조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김제에 가서 보니까 예. 논에다가 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황토를 덮어서 거기에 고구마를 재배하고 그 고구마로 군고구마를 진공 포장으로 예. 이렇게 만든다거나 또는 고구마 말랭이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벼농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렇게 대체 작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만약에 대체 작물 재배 때문에 이게 벼농사와 소득 차이가 날 경우에는 예. 그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1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공공 분야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약이 이제 비판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들 공무원 시험 지금 매달리는 비율이 너무나도 높은데 공무원 양산 부추기는 거 아니냐. 과연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원래 뭐 정상적인 경제 상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시기에는 각 일자리는 민간에 맡겨 두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저성장에 늪에 빠져버린 상태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출이 늘어나도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몫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일자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말자라는 것과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럴 때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것이 또 국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또 소비로 연결되고 또 그만큼 또 세수도 늘어나게 되고 네. 그렇게 경기를 살리면 그것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거기에 쓰느냐 이야기하는데 네. 아니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용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왕에 해마다 고용 이렇게 관련 예산이 네. 17조 5천억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예. 또 해마다 15조 원 정도씩 예산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예. 기존의 일자리 예산과 그다음에 새로운 늘어나는 예산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인 만큼 네. 정말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인 것이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그 공공부문 일자리가 네.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미신 때문에 지금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OECD 수준이 아니라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숫자가 80만 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낮기 때문에 뭐 법인세율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원 마련을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참여정부 때 우리 국민들의 그 조세 부담률이 예. 19%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때문에 17% 수준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이 법인세 최저 한세율을 높인다든지 고소득자들의 그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한 결과 지금은 다시 18%가 조금 더 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일자리 재원이라든지 복지 재원 또는 뭐 교육 정책을 위한 제안들을 마련하려면 우리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정세를 어떤 순서로 해 나갈 것이냐. 네. 왜냐하면 정세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조세가 아주 불공평하게 된 것이죠. 참여정부 때는 상위 20%의 그 소득세가 하위 20%의 소득세보다 3배 가량 그렇게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났는데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꾸로 하위 20%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상위 20% 소득 증가율보다 오히려 3배가 더 높아진 이런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자 감세를 바꾸어서 부자들, 고소득자, 자본소득가 이런 쪽에 가세를 강화하는 그런 식의 조세의 어떤 공정성, 네. 공평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우선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쪽을 좀 더 우선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을 통해서 네. 해야 된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일정 매출 액수 이상의 대기업이 한해서 정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낱낱이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해가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공공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지만 81만 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세원이 필요한데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예, 재원을 정세는 마련하겠다. 이제는 네. 서민들이나 중산층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추가하지 네. 않는 방식으로 가뜩이나 뭐 하겠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예.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른바 이제 친노를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 위해서 힘쓴 점이라든지 권위주의 타파 이런 점들은 상당히 크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양극화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원하게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는 무엇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참여정부는 저는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주의, 인권, 예. 또 뭐 민생에 있어서도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 있어서도 또 어떤 성평등에 있어서도 그러나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한계가 그 비정규직 문제, 또 양극화 문제, 네. 이런 우리의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한계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어떤 그 반성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참여정부의 성과는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런 한계까지도 다 뛰어넘는 그런 그 정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네. 참여정부의 성공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한계나 실패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깊은 성찰과 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교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갔지요, 지난주에. 법조계에서는 형평성 감안해서 영장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문 전 대표께서는 구속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이 잘못에 대한 책임도 저는 더 무겁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다만 그러나 대선 주자들이 구속이다 불구속이다 이렇게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예. 진정한 재벌 개혁은 이렇듯 잘못 저지른 재벌 총수 있으면 감옥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재벌 개혁에 대한 문 전 대표님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용 그 부회장이라는 그 재벌의 총수가 이렇게 구속되면 예. 마치 우리 기업의 경영이 아주 흔들릴 것처럼 그래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처럼 네. 그렇게 보수 언론에서 많이 호도해왔죠. 그렇게 많이 예.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 구속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의 경영과 이 총수 일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다. 오히려 총수 일가의 부정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법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때, 그러면 앞으로 삼성의 경영이 더 투명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그 삼성 기업에 대한 기대와 더 커져 나가고, 그 기대가 지금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공정해지면서 중소기업이 살고, 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살고, 비정규직이 살 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 자신도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재벌은 네.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또 우리 국내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살아나는 그런 경제 민주화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요 며칠 사이죠,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표창장 발언 때문인데, 물론 반란군의 이제 우두머리라는 그 표현이 이제 싹둑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18 유족들에게는 좀 금기어 같은 그 이름이어서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평이 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그런 이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 광주 5.18이 정말로 아직도 아무러지지 않은 그런 정말 깊은
상처여서 지금도 손을 대면 통증이 오는 그런 아주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TV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대화 속에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전두환 재단장이었고 또 그가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다라는 사실까지 제가 다 언급을 했는데도 네. 함께 이렇게 토론을 했던 우리 이제 동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는 조금 조금 동지들 사이에서도 동지들 사이만큼 지켜야 될 금도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요 사이 뭐 받았던 네거티브나 그 뭐 유언비어나 가장 힘들게 했던 문 전 대표를 힘들게 했던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지율 1위다 보니까 다양한 공격들은 예측하시겠지만 저는 그 이 네거티브를 워낙 오랫동안 겪어왔어요. 예. 뭐 지난 이미 201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게 네거티브 공격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오히려 그런 네거티브 공들을 보면서 그때는 잠시 그 영향을 받을지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아니다라는 것이 다 확인되면서 오히려 예. 저에 대한 지지도가 더 이게 높아지고 뭐 그렇게 지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사방에서 부어지는 네거티브는 예. 제가 가장 대표 선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가요? 우선은 절박해졌고요. 예. 예, 절박해졌습니다. 예. 정말 지난번 대선 이후에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켜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송구스럽고 그런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어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아주 커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훨씬 더 준비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다시 또 더 성찰하면서 깊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하늘이 저에게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 제가 국정을 맡게 된다면 정말 잘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표께서 그리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우리 전북 도민들께 또 카메라를 보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그게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는 지역 간에도 또 수도권과 지방 간에도 서로 뭐 차별, 홀대, 소외감 이런 거 없고 저 문재인은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다음 정부의 가장 최대 과제가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네. 이렇게 척결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하려면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만큼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없는 대선입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 난국 헤쳐갈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선 때부터 저 문재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주셔서 또 그 힘으로 본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저 문재인에게 좀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전북 예. 도청에서 전북 관련 공약을 또 발표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 민주당의 오랜 지지 기반이죠, 전라북도가. 전북 도민들은 문 전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이지만 영남 사람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전북 도민의 한 사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북 도민들의 상처를 그 자리에 가신다면 정말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예. 네,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 예.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북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